안녕하세요. 아이들 논술 가르치는 강사 이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수시 인문 논술 전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입학 전형이나 합격 전략 등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까 요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학원에서 오프라인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말씀 나누고 있긴 하지만 설명회나 간담회 횟수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참석하셨어도 충분히 상담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영상을 제작해서 인문논술 합격에 필요한 정보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이 제작되는 대로 우리 논술가 TV를 통해서 인사드릴 계획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혼자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서 영상의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주로 정보나 내용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대치동 논중과 추론학원의 인문논술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대치동 논중과 추론학원, 강남재성학원, 목동 미래탐구학원, 오목미래탐구학원, 성북미래탐구학원 등에서 출강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인문논술의 합격의 열쇠란 제목으로 수시 인문논술 전형을 고민하실 때 또는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논술 전형에 대한 이해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논술 전형은 일단 플랜 B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플랜 B 전형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플랜 A 전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전형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3 학생들에게 필요한 플랜 A 전형은 수시에서는 학생부 전형, 정시에서는 수능 전형이죠. 학생부 전형은 매력은 졸업생들과의 경쟁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점이고요. 정시 수능 전형은 수시라고 하는 전형이 6개 다 합격할 수도 있지만 6개 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정시는 시험 후 지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점수를 확인하고 나서 원서를 쓰는 구조이니 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점에서는 필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전형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입시의 결과가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플랜 B 전형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를테면 플랜 B가 필요 없는 경우는 학생부가 교과 전형이나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이를테면 논술시험을 보는 연세대는 올해는 고려대도 논술시험을 보니까 고려대뿐만 아니라 서울대까지 다 합격할 수 있는 친구라면 그럼 굳이 플랜 B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반드시 그 성적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친구라면 역시 플랜 B는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하루짜리 시험이 주는 리스크가 상당하지요. 이를테면 평소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과는 달리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재성학원에서 가르쳤던 지도했던 우리 담임반 친구의 이 수능 성적이었는데요. 71111입니다. 게다가 1교시 국어에 16번까지밖에 마킹을 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이 점수였는데요. 저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 처하면 크게 낙담을 하거나 좌절을 하고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시험을 끝까지 마무리 잘하고 시험의 결과도 모두 1등급, 그중에 절반은 만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적을 가진 극강의 멘탈을 가진 친구였는데도요, 이런 친구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긴장감이 아주 강한 수능이라는 시험이겠죠. 어떤 이런 성적이 나오면 사실 여기에 수능에서 입시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플랜 B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6교과 또는 6학종으로 학생부 전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무조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 또는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나는 거기에 맞춰서 대학을 가겠다라는 경우가 아니면 실은 논술 전형은 모두에게 필수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은 뭐 안 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만약에 논술 시험 또는 논술 전형을 봐야 한다면 꼭 이것만은 챙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관한 얘기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원서 쓰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우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극강의 경쟁률을 뚫어내는 열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시면요. 논술 전형에서 가장 고민이 되고 있는 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경쟁률을 내가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 또는 논술 전형에 대한 그 시도를 좀 주저하게 하거나 또 두렵게 만드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만 전형의 실체를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논술에 합격하기 위해서 꼭 챙겨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형식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과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 경쟁률은 말 그대로 수시 지원의 지원자들의 1차 지원 시점에서의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는 논술 전형의 합부를 결정할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사용하는데, 이 최저 학력 기준을 사용해서 이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끼리의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형식 경쟁률은 지원 당시의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세대나 한양대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는 형식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이 동일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세대와 한양대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좀 비교 한번 해보려고 수시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과 중에 하나인 경영학과들을 학교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연세대 경영은 75.86대 1이 형식 경쟁률이고, 한양대 경영은 77.2대 1이 형식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80.56대 1이 형식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 경쟁률을 반영한 경쟁률을 다시 살펴보면 연세대, 한양대는 일단 최저 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그대로 75.86대 77.2대 1이 실질 경쟁률이 되고, 이 정도의 경쟁률이면 쉽게 뚫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서강대학교 경우는 80대 1의 경쟁률이 20대 1 정도로 낮아지고요. 중대는 58.6대 1이 13.61대 2로 낮아지고요. 경희대의 경우는 형식 경쟁률 92.8대 1이 실질 경쟁률 경우 36.1대 1로 낮춰지고요. 또 한국의대 경영의 경우에는 형식 경쟁률 64.7대 1이 22.2의 실질 경쟁률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국대 경영의 경우도 형식 경쟁률 63.39대 1이 실질 경쟁률 13.39대 1로 낮아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동국대학교의 각 경영에 지원했던 친구들의 최저 충족률을 보시면 서강대는 19%, 중앙대 경영의 경우는 17.5%, 경희대 경영의 경우는 46.4%, 한국외대 경영의 경우는 30.3%, 그리고 동국대 경영의 경우는 33%.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심하게는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 그리고 많아봐야 절반이 못 미치는 숫자가 최저 학력 기준을 겨우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합격에 논술에 대한 실력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이 논술 100%란 논술 80%의 비중으로 전형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극강의 경쟁률을 좀 더 안정적인 경쟁률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실질 경쟁률에 작용하는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시 준비, 즉 수능 준비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나갈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게 논술 전형 합격률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죠. 많은 친구들이 논술을 고민할 때 수능이 여의치 않아서 최저 학력 기준 맞추기가 좀 어려우니 특정 과목 한두 과목을 통해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고자 하는 전략을 짜는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전략을 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능 공부에 좀 몰입을 해가면서 전반적인 학력 수치를 좀 높여가는 전략을 통해서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처럼 이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에서의 합격 가능성은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 충족률을 보시면 경희대나 외대의 경우 또는 동국대의 경우는 30%, 40% 정도의 최저 충족률을 보이는데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는 20%에 못 미치는 최저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은 조금만 고민해보면 서강대나 중앙대의 수시 원서를 쓰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학력 경쟁력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경희대나 한국외대, 동국대의 원서를 쓰는 친구들이 서강대, 중앙대의 경영의 원서를 쓰는 친구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경쟁력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저 충족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최저 학력 기준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한국외대, 동국대는 국수, 영탐 4개의 교과 영역 과목 중에서 2개의 기준을 가지고 최저를 결정하고 서강대의 경우, 중앙대의 경우에는 3개를 반영해서 3개 영역을 반영해서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합니다. 최근에 국어나 수학을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 수능으로 치르면서 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탐을 선택하고 있는 문과 학생들의 등급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합을 반영하는 이런 최저 조건은 상당히 충족할 가능성이 좀 낮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2개의 합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충족률을 보이고 있고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수능 공부를 조금만 더 좀 면밀하게 준비해서 내가 2개 합뿐만 아니라 3개 합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실은 서강대나 중앙대학교에 대한 기회도 가져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올해 고려대학교가 새롭게 이제 논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기준이 4과목 합 8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4과목의 기준을 이제 4개 영역을 반영하는 조건이어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경희대, 외대, 동국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인 서강대, 중앙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이어서 아마도 조심스럽게 예측 한번 해보는 건데 아마 낮은 숫자의 한 자릿수 실질 경쟁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는 또 많아야 10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 경쟁률을 내가 통해서 내가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만 있다면 논술에 대한 또 다른 기회가 많이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보시면 또 맨 오른쪽 끝에 제가 요 앞에 있는 자료가 2024학년도 실질 경쟁률 자료가 학교별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학교별 공개되지 않아서 2023학년 걸 사용했고요.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게 24학년도 형식 경쟁률인데 보시면 모든 대학들이 전부 다 형식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올해도 아마 이 경쟁률은 계속 높아질 경향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정시에서의 전통적인 문과 친구들의 가능성들이 많이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는 이제 합리적인 원서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논술 합격의 한 8할 정도는 원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충분히 방금 앞서 말씀드린 최저학력 기준도 되게 중요하고 또 논술 실력을 배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원서 쓰는 것도 역시 그 못지않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능이나 학생부 전형과 달리 논술 원서는 상당히 원시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6월이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매우 좋으면 이를테면 모의고사 성적을 배치표에 집어넣으니 성균관대나 서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보통은 연세대학교를 쓰는 게 어떠냐라는 지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조금만 따져보면 그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건 수능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논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논리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논술 전형이 어떤 상황에 논술 실력과 논술 준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와 무관하게 수능 모의고사 지수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접근들이
원서를 비합리적인 뭐 상황으로 내몰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원서를 쓰는 친구들과 그 주변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합격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일례를 좀 말씀드리면, 한 학교의 담당 담임 선생님이 한 번은 저에게 전화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뭐 전화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 논술 원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논술 리포트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마우시고 아이들에게 되게 진심이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학원 강사에까지 전화해서 그러저러한 부탁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크게 결심하시고 학원 선생님이 전화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눠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 입장에서 사실은 뭐 원서 상담 쭉 해드리고 나서 이제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담임선생님 상담을 해서 담임선생님이 조금 다른 이견을 보이시면 아이들이 금방 원서를 바꿔서 다른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은 아이들의 논술 상황은 1년간 쭉 가르치면서 첨삭을 하고 지도했던 논술 담당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거여서 이 아이가 어떤 식의 준비, 어떤 식의 실력을 갖추고 있고 어떤 대학에 쓰는 게 좀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 담임 선생님은 이제 제게 부탁 말씀을 드렸고, 저도 거기에 이제 뭐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답변 드렸었는데요. 그에 이제 그 친구들이 합격률이 되게 좋아서 그 학교의 후배들이 저를 많이 찾아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수능 원서를 쓰는 거나 학생부 원서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논술 원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가지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원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9월 수시 원서를 쓰기 전에, 그러니까 7월과 8월이겠죠. 9월 수시 원서를 쓰기 전에 7월과 8월에 논술 지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7, 8월 달에는 수능으로 치면 뭐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봉투 모의고사와 같은 그런 모의고사들을 한 6, 7, 8회 정도 실시를 하면서 누적된 아이들의 성적표로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원서 상담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지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개는 그냥 모의고사 성적 보고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그 아이가 시험 보기 직전에 어떤 정도의 실력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테스트를 통해서 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그 구조들을 사용하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반드시 원서 쓰기 전에 아이의 논술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수업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시즌 1, 시즌 2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개념과 문제풀이를 충분히 익히게 한 후에 시즌 3에서는 이제 실전 모의 논술 과정을 진행합니다. 특히 7월과 8월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8회 정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누적된 성적들을 평가 시스템에 맞추어서 논술 성적표를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제공해서 이 논술 지표를 만듭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 저도 원서 상담에 임하고 있는데요. 실은 제 입장에서야 제 수업을 들어주고 수업 태도가 좋은 애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대하는 건데, 실은 또 그 또한 무관한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제를 잘해오거나 또는 수업 태도가 좋고 수업 때 피드백, 리액션이 아주 좋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개연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판단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의 아이들과 관계와 무관하게 그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성적을 평균치를 갖고 그 평균치 성적을 가지고 아이들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논술 전형을 준비하시면서 이것저것 많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일단 논술 실력을 키우는 거겠죠. 근데 이게 자칫 논술만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입시 전체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논술이 거기서 학생, 수험생 한 분 한 분께 필요한 전략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술 전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술뿐만 아니라 수능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원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합리적인 원서를 쓰기 위해서는 수시 원서를 쓰기 전에 논술 지표를 객관적으로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서를 쓰는 9월 이전인 7월과 8월에 모의 논술 평가 시스템을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논술 개념 학습과 문제풀이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들이 있겠다. 그래야 실전 모의고사가 의미 있는 성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조금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끝으로 제 시간표를 좀 소개해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학교별로 논술 전형들을 분석해 드리면서 이 논술 전형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학교별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